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1년 6월 23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증시가 되게 분위기가 괜찮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그 휴가가 있을 때 증시가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날을 또 바닥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또 회복이 되고 있고, 근데 되게 좀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이게 사실 뭐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이렇게도 해석했다, 저렇게도 해석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급락했는데 블라드 좀 약간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비둘기파 뭐냐? 평화를 상징하죠, 비둘기는. 그래서 돈을 푸는데 되게 좀 환영하는. 예. 그러니까 이 돈을 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좀 열린 마음으로 돈을 푸는, 그러니까 금리도 인하하고 양적 완화도 계속하고 긴축보다는 이제 그런 쪽을 그 주장하는 이제 위원들을 우리가 비둘기파라고 하는 건데, 이 비둘기파였던 그 이 뭐죠? 블라드 총재가 갑자기 말을 바꾼 거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매도 됐다가 비둘기도 돼요. 예전에 그 오건영 부부장이 그 부부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블라드 총재가 옛날에는 되게 매였대요. 매는 금리 인상을 찬성하는, 좀 그 긴축적으로 가 있는, 그런 사람들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그러면 왜 최근에 비둘기파였는데 갑자기 왜 매로 또 바뀌었냐?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선제적으로 경고를 준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좀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속도 조절하자. 그래서 겁을 한번 줬고 실제로 반응을 했죠. 근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파웰 연준 의장은 하원 연설에서 인플레 일시적이다. 다만 인플레가 너무 장기간 이어지면, 물가가 너무 오르면 자시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언젠가 금리는 올리겠다. 뭐 그냥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한 거예요. 한 거고, 그리고 내 두 눈으로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고 했어요. 선제적이라는 건 뭐냐면, 몇 달 후에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제적 금리 인상이죠. 예. 근데 파웰 의장이 한 얘기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그런 거 없다. 지표가 완전히 좋아지는 거. 그러면 이거 확인하려면 시간 정말 많이 걸립니다. 이거 지금 일각에서 뭐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 얘기하는데 택도 없고요, 그거는. 지금 분위기로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말로는 쉽진 않고, 빨라야 2023년 하반기, 늦으면 2024년 초.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나 2024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걱정은 이제 너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도렐리가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이 강했고, 오늘 네이버가 그래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성장주들이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다 그냥 소음입니다. 뭐 어떨 땐 이랬다, 어떨 땐 저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기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보고서도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그 보고서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제가 이걸 왜 띄워놨지?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죠? 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예. 요새. 그러니까 처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적응 못 하시더라고요. 왜 보고서를 안 보여줄까? 근데 이게요, 보고서 보여주는 게 증권사마다, 이건 당연히 이 증권사 보고서는요, 각 증권사가 권리를 갖고 있어요. 뭐 그건 당연히 맞죠. 존중해줘야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작년 8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몇몇 증권사에서 좀 저작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차라리 이제 그럴 거면 제가 이제 타이핑해서 요약만 해드리고, 제가 제목이나 이런 거는 계속 뭐 그 요약하는 것들은 보여드리지만, 원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네이버에도 있으니까, 네이버 증권면 보면 리서치 쪽에 메뉴에 리서치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나 아니면 직접 홈페이지 가셔서 보고서를 좀 다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집중도 더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오늘 보니까 네이버가, 어제도 이제 전 네이버를 좀 설명을 했는데,
뭐 네이버는 저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솔직히. 오늘 그냥 무슨 화풀이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건 아니에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특히 이럴 때 네이버 없는 분들 막 사고 싶죠. 막 미친 듯이 사고 싶죠. 참으세요. 네, 참으시는 게 좋고 또 내려옵니다. 나중에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팔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내년 내후년까지 일본에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급 나가면 더 사면 되고, 네이버 어디 가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제가 왜 괜찮은 기업은 자꾸 팔지 말라고 하는지 좀 이유는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업은 나인테크란 기업입니다. 이게 그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자료고요. 2차 전지 회사예요. 근데 주가 참 안 좋았죠. 시총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시총이 2천억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최보용 애널리스트가 이제 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장비 회사로 알고 있어요. 배터리 장비 회사. 그 원래 LCD하고 OLED 장비 만들던 회사인데 배터리 시장까지 진출한 거고, 2차 전지, 그러니까 LG에 좀 납품해요. LG 에너지솔. 납품하고 하고 있고, 2차 전지 비중이 높습니다. 디스플레이도 하지만. 그래서 물론 디스플레이도 좋아요. OLED 투자 확대 수혜.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니까 약간 SFA 느낌 나지 않으세요? SFA도 반도체, 2차 전지, OLED 다 합니다. 세 가지 다 하죠. 그래서 되게 매력은 있는데 참 주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그 OLED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장비도 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반도체 부품용 신소재 준비 중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건 이제 준비 중이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장비 수주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LG그룹이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의 단점이 있어요. 투자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게, 일단 보고서가 그래도 뭐 괜찮아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이 기업에 제가 한번 리스크 요인도 좀 있어서 일단은 실적이 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LG 협력사인 건 되게 좋은데 그때 제가 실적 보니까 좀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네이버 이거 금융이죠. 여기 보면 리서치 있죠.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요 리서치 쪽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체크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게 적자가 좀 나고 있었죠. 한 번씩.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일단 모르겠어요. 뭐 올해하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뭐 흑자도 예상되는데, 보시면 실적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요게 조금 아쉬워. 그리고 부채가 많아요. 이 회사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많아요. 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현금이 좀 들어오지 않고 이자 발생 부채가 330억, 이자 비용이 좀 나가요. 이런 것도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뭐 2차 전지 투자가 늘어나면 좋은 모멘텀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투자를 하실 때 나는 이 기업 그래도 뭐 부채는 많더라도 한번 뭐 성장성을 한번 보고 베팅을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감안하고 하시면 되겠지만,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나중에 유상증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뭐 여기서 뭐 염성원 부장이 소개했으니까 뭐 좋겠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나온 내용들 중에 추려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지만 그게 다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좋은 것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나인테크도 되게 괜찮아요. 사업 구조나 이런 건 좋은데 하나씩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채라든가 이익이라든가 현금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게 좀 부채가 좀 있더라고요. 유동 부채가 좀 단기 차입금 좀 늘어났고, 그죠? 유동성 장기 부채. 원래는 장기 차입금인데 이제 갚아야 되나 1년 안에, 그게 좀 늘어났고요. 비유동 부채도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빌린 돈이 좀 많아요. 빌린 돈은 많은데 현금은 별로 없습니다.
현금이 한 100억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00억. 예. 그래서 현금이 없는 것도 조금 리스크 요인. 그래서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가는 괜찮죠. 바닥에서 쫙 깔려있죠. 좀 지켜만 보시고.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SFA가 이제 이 회사랑 비슷해요. 근데 진짜 무겁죠. 무겁긴 한데 이 기업이 이제 비슷합니다. 나인테크랑 OLED 반도체 앞으로 주가 흐름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건은 이 회사가 부채를 얼마나 잘 줄이는지.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못 벌면 유상증자 할 수도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당분간은 그냥 지켜만 보세요. 그게 조금 맞는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봐야 될 게 열려라 폴더블유라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스마트폰. 이게 그 한국투자증권, 오늘 그래서 KH바텍이 날라갔습니다. 그렇게 안 가다가 이 보고서 하나로 날라갔어요. 열려라 스마트폰. 제목이 이거예요. 스마트폰 열려라 폴더블. 제목이 이겁니다. 스마트폰 열려라 폴더블.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나온 좀 보고서예요. 그래서 뭐 쓰신 분이 조철이 연구원, 조철이 박성. 이게 뭐냐면 2019년도에 이제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는데 성과가 미미했죠. 성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흥행을 못했어요. 겨우 270만 대밖에 출하량이 없었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걸 만들었고 지금 기대 이하지만 올해는 갤럭시가 없어요. 뭐죠? 폴더블 폰이 대체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은 840만 대. 270만 대에서 이거 작년에 270만 대였거든요. 올해 840만 대, 내년 1550만 대. 이거는 그리고 크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1550만 대, 23년에는 무려 3400만 대. 내년에 왜 좋냐? 내년은 중화권, 23년은 애플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훨씬 커지겠죠. 근데 2023년 전망도 2023년에도 전체 비중은 3,400만 대를 팔아도 전체 비중에서는 3%밖에 안 돼요. 전체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규모가 크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은 크진 않지만 지금 유일하게 성장하는 섹터잖아요. 스마트폰 내에서. 다른 거 다 정체돼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는 KH바텍이 있어요. 그죠? 잘 아시죠? KH바텍, 그 다음 BH, 파인테크닉스, 이 세 개를 이렇게 수혜주로 꼽아줬습니다. 그래서 힌지 이렇게 딱 접혔다 폈다 하는 그거를 만드는 이제 국내 대표 회사가 KH바텍입니다. 그리고 BH는 OLED, 삼성 디스플레이 OLED에 들어간 PCB인데 화면이 크잖아요.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애플 아이폰에도 납품하고 있어요. BH.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힌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힌지가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 이제 공급 회사입니다. 단독. 이 세 개 기업이 가장 큰 이제 수혜고, 그 외에 뭐 필옵틱스가
장비 하나 만들고 있고요. 울트라 스인 글라스.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는 옛날에는 필름이 붙었는데 필름 말고 지금은 이제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UTI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유리를 만들고 있고,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폴더블 폰을 보호하는 보호 필름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요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사실 불을 뿜었어요. KH바텍 아침에 이렇게 진짜 오랜만이죠. 근데 이것도요 뭐 너무 안 갔죠. 정말 왕따 당했죠. 이번에 그래도 한번 확 올랐다가 무너졌는데 주가 바닥이고 더 이상 뭐 나쁠 건 없죠. 그래서 KH바텍도 저 이제 보고서에 의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중에 이제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업체입니다. 그래서 SK증권의 윤혁진 애널리스트분. 그래서 이 기업은 전자세금 계산서 전문 기업. 원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빅데이터 기업으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사적 뭐 자원관리라고 하죠. ERP라고 이름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빌, 이게 주력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빌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고요. 이것도 발행을 해가지고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잖아요. 신고 업무도 자동화 해준대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ERP라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치만 이제 매출의 많은 부분은 저 스마트빌에서 61%, 62%가 스마트빌. 좀 비중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한 29.4%. 국내 세금 계산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천대 대기업 40%가 고객사. 굉장히 크죠. 주요 고객사에 삼성전자도 있어요. 삼성전자, 한샘, 두산.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 코리아, 배달의 민족이죠. 하이브 같은 회사들과도 재무통합 솔루션 서비스 공급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객사가 다양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시장 1위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굉장히 지금 여전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 MI라고요. 스마트 MI라는 서비스도 있대요. 이거는 특정 제품 있죠. 뭐 주류 같은 거, 뭐 술 같은 거, 특정 제품의 판매 데이터와, 그러니까 지금 특정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은 얼마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사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죠. 그래서 계속 고성장하고, 올해 이제 뭐 자회사도 하나 합병을 하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자 계약서라고 있어요. 스마트 빌사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빌사인, 사인, 전자 계약 서비스.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이제 이건 문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사인해서 주고받는 거죠. 요 비즈니스 모델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그럼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MI, 빅데이터, 그러니까 스마트 MI가 이게 빅데이터예요. 거래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특정한 뭐 아니면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빌 파트너스는 이제 400만 고객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 트래픽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수익 구조라고 합니다. 광고 서비스, 단체 보험, 음식료 같은 고객사 대상 거래 플랫폼을 통합해서 마케팅과 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거는 이제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좀 그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1등 업체고, 올해 실적은요
예, 여기 재무제표가 잠시만요. 우리 예상 실적이 안 나와 있네요. 예, 우리 예상 실적은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원도 부채가 많은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즈니스원 재무구조고, 아우, 이익도 꾸준하죠. 올해 역대 최대 이익 예상합니다. 1분기도 되게 좋았고요.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부채가 없어요. 부채 비율 15%. 배당도 줍니다. 원래 이런 기업들 배당 잘 안 주는데. 잠깐만요. ROE가 12%, 두 자릿수 이상. 회사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원, 예, 스마트. 근데 좀 주가 올랐잖아요. 예, 요새 여기서 올랐다가, 맞아요. 제가 기억나요. 예전에 여기 어디선가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갔다가 다시 원위치, 또 레벨업. 예, 근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살 필요는 전혀 없다. 예, 내려오는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 사업 모델은 되게 깔끔하죠. 부채도 없고,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자기네가 하기 귀찮은 것들을 해주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SK 오늘 보고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사실 SK가 뭐 급등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았죠. 예, 너무 안 갔어요. 예, 그래서 좀 강세장이라면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였는데, 체감할 만한 주주 정책 도입 시 드러날 진가. 아직은 주주 환원 정책이 그렇게 뭐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언젠간 나오겠죠. 그래서 SK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SK 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SK 팜테코와 로이반트는 CMO 업체들이에요. CMO. 제약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K ENS라고 발전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환경 사업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여기 SK 건설도 있죠. 다 비상장 계열사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ESG 트렌드에 딱 맞는 거죠. 트렌드에. 그러니까 특히 SK가 ESG 사업을 되게 활발히 하잖아요. 국내에서 대표적인 ESG 경영한다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SK가 미국의 버크셔에서 있죠. 워런 버핏에서 보다 ESG 경영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SK가 보유한 자회사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투자 성과가 좀 없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크게 매력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도입을 하면 좋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주가는 바로 반응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배당 정책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주주 정책, 이게 뭐죠? 자사주 매입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일단 언급을 해줬습니다. 현재 자산가치 대비해서 70% 수준이고, 그 다음에 PER은 한 10배 정도 일단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PER이 7배로 떨어져요.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내년도 실적은 한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예전에 아마 IR 한 거 기억나시죠? 뭐 140만 원 갈 수 있다, 시총 200조 그걸 했는데, 거기서 핵심 뭐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린, 디지털, 이 4대 영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조적인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을 일단 강조를 했고,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거죠. 아직은 이게 진짜 될까? 일단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SK가 그리는 그림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계속 좀 장기 투자 이렇게 안 갈 때 좀 장기 투자 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적어줬는데 이게 뭐냐면 그 2021년 5월 주주총회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기후변화 방지 노력 공개 요청을 거부했고요. 이에 대해 블랙록 자산운용사죠. ESG가 중요해지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워렌 버핏 회장은 쉐브론 투자에 대해 쉐브론 정유사 투자에 대해서도 주식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삼성증권에서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SK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왜냐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복수 클래스 주식구조. 의결권이 다른 두 개가 상장돼 있어요. 하나는 의결권이 굉장히 높고 가격 엄청 비싸죠. 하나는 이제 의결권이 좀 약간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 A, 클래스 B인데 클래스 B가 의결권이,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으로 들어가겠죠.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한 주를 뭐 10주로 인식하는 그런 좀 차등 의결권 제도, 쿠팡이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미국은 의결권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A는 좀 의결권이 많고 B 주식은 의결권이 뭐 하나 정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도 지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주주들을 차별하는 거죠. 지배구조가 좋은 주식은 애플 등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주식이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니다. 애플 등 이런 이제 좋은 해서웨이가 투자한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이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배구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의결권은 차등했잖아요. 차라리 SK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뭐 한국의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거랑 이제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SK 비교 나와 있죠. 배당 안 해요. 놀랍죠. 저 배당 하는 줄 알았는데 확대하고 그냥 배당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복수 클래스 의결권은 차등하고 지주회사 정점에 서 있고 주요 보유 업종이 다 옛날 산업이죠. 근데 여기는 에너지, 테크, 뭐 소재, 바이오, 데이터 센터까지 골고루 돼 있고. 근데 최근에 물론 이제 벅셔 해서웨이도 저런 이제 헬스케어나 데이터 센터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할 때 자회사를 편입할 때 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SK도 성장 전망 그다음에 여기는 높은 진입 장벽. 그다음에 싸야 돼요. 여기는 SK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있느냐. 파이낸셜 스토리, 여기는 주주사원. 워런 버핏 주주사원 유명하죠. 그리고 ESG를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규제다. 근데 SK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ESG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ESG를 안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 지분 투자한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돈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주가 제자리인데 2022년 말 기준 비상장 자회사의 장부가치 합이 2019년 말 대비해서 5,530억 증가를 했는데 부채는 6,300억이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을 상장시켰고, 근데 2020년 말보다 2020년 말의 주가가 2019년 말 주가보다 낮아요. 성과가 더 좋은데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 그때보다 낮다는 거. 부채는 줄고 장부 가치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 표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설명해드리면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더 안 늘어나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순부채 회색이 자회사 가치예요. 비상장 올라갔죠. 부채는 감소한 거 보이세요? 자회사 지분 가치는 올라가고 부채는 감소했어요. 근데 시가총액 보세요. 2019년도 말의 시가총액이 여기고요. 2020년 말은 여기에요. 물론 올해 1분기 말에는 더 올라가긴 했지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성과가 훨씬 좋은데도 사실 보면 시가총액 변동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충분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자꾸 저평가받는 이유는 너무 자회사가 많다는 게 그것도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많으니까 이거 도대체 이 자회사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많은 것들을. 예.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거 가지고 투자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런 건 뭐 물론 자회사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투자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 배당, 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SK텔레콤이 그 예전에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SK도 한번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의 경우 25.7%의 자사주를 좀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자사주 꽤 많이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소각하면 되게 좋거든요. 영구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들이 나오면 좋은데 일단 아직은 뭐 액션은 없죠. SK는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걸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소각하면 정말 좋은 거죠. 소액 주주들한테 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42만 원입니다. 지금 뭐 기대감도 별로 없고 주가도 부진하지만 나쁠 건 이제 없는 거죠. 더 잃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이 발현이 되면 주가 급등할 수 있는 거죠. 올해 1월에는 그 플러그 파워 때문에 날아갔어요. 좀 오버했죠, 이때는.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분히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는 다들 많이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덕산 네오룩스 자회사로 알려져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입니다. 고정우 애널리스트. 그래서 OLED 소재 만드는 회사예요. 주력 제품은 OLED 중간체. 그래서 주로 덕산 네오룩스 같은 데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발광층 소재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가 그 OLED 발광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발광체 있죠. 발광체의 원료를 덕산 테코피아가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원료를 만들고 넘겨주면 네오룩스가 그거 가지고 발광체 자체 발광하는 거 있죠, OLED. 그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덕산 그룹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낸드에 들어가는, 낸드에 필요한 증착 소재도 만듭니다. 그걸 프리커서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리고 D램에 또 쓰이는 신규 소재도 만들고 있고, OLED 반도체 다 좋죠. 특히 OLED 비중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반도체도 좋고 OLED도 같이 양수 겸장이에요. 주목을 해보시고요. 올해 PER은 19배로 좀 비싼 편이고 내년에는 15배. 주가 좀 올라왔죠. 쉬어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덕산테코피아 여기서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계속 안 좋다가 갑자기 뚫었고,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사는 자리는 아니지만 주주분들은 쉽게 팔지 마시고 보유 계속 유지해 보시면 일단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 KTB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좀 나온 게 있고요. KTB 투자증권에서 네이버 요새 보고서 계속 많이 나와요. 이거는 누가 쓰셨나요? 김진구 애널리스트. 그래서 하반기 콘텐츠 사업 성장성이 관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52만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많이 갔죠. 목표 주가가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이 회사 매력이 뭐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제페토, 한국의 로블록스를 갖고 있죠. 결국 이걸 통해서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구현했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웹툰, 북미 웹소설 업체도 하나 인수했고요. 요것도 계속
좋은 모멘텀 나오고 전자선거래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데 일본의 라인,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 근데 아직 그게 성과가 없어요. 돈을 벌지 못해요. 근데 야후 재팬과 합병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야후는 검색, 그 다음에 라인은 메신저. 카카오와 네이버가 합친 회사예요, 사실은. 일본에. 네, 그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근데 뭔가 숫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올해 안 나와서 부진했던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 반영됐고,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급하게 갈 줄은 카카오 가니까 좀 열받아서 따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여튼 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도이치모터스도 요새 보고서 계속 나와요.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 드렸죠. 오르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이 기업의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이치모터스가 하나금융에서 오늘 이제 보고서가 정민구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써줬고요. 뭐 아시죠? 수입차 BMW, 포르쉐, 벤츠는 아닙니다. 포르쉐, 랜드로버 등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이치오토월드가 뭐 그 중고차 판매하는 인천에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매장이 있어요. 그것도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은 작년보단 감소하지만 기대보다는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매출 어쨌든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분기도 견조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포르쉐가 특히 엄청 잘 팔린대요 지금. 그리고 도이치 모터월드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신차 판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도이치 모터월드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주가가 좀 재평가 받지 않을까. 특히 중고차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현재 PER은 9배 정도입니다. 올해 PER은 목표 주가를 12,900원. 뭐 비슷한 내용인데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때 이게 한번 쫙 올랐다가 이래서 오르면 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 사야죠. 제가 저번 이거랑 좀 그러니까 중소형주 보실 때요. 세진중공업도 기억나세요? 쭉쭉쭉 갔죠. 근데 또 빠져요. 기다리란 얘기예요. 항상.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든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일제당도 요새 좀 부진하잖아요. 요거는 그 하나금융투자의 심은주 애널리스트 분이 적으셨는데 일단 제일제당도 되게 매력이 있어요. 싸고 저평가돼 있죠. 주가 무거워요. 왜냐면 저번에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 올라갈 때 주가 한번 확 뽑아줘가지고 좀 무거워졌어요. 목표 주가 62만원 유지했습니다. 2분기 7% 성장 전망합니다. 이익이 일단 7%가 아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맞네요. 7%고 그다음 물류를 제외한 CJ 대한통운 제외한 겁니다. 물류를 제외하면은 3.6% 정도 증가. 그러니까 대한통운을 제외하면 좀 성장률이 더 떨어지죠. 근데 왜 이러냐면 작년이 너무 좋았어요. 작년 2분기 기억나세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가정 간편식 다 먹었죠. 그래서 제일제당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 더 늘어났어요. 플러스 났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햇반 같은 거 판가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해외 쪽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쉬안스라고 냉동 피자 미국에 그 회사도 지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판매 잘 되고 중국과 미국의 바이오 부분 이쪽도 아까 미국 중국 법인 매출도 늘어나고 바이오 사업부가 라이신 사업부가 있어요. 돼지 사료 첨가제 이쪽도 지금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플라스틱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일제당의 또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이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우려됐던 이제 엽기죠. 작년 2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 나오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PER은 11배밖에 안 되고요. 싼 거죠. 물론 대상이 더 싸요. 대상은 더 쌉니다. 대상은 7배밖에 안 되니까. 비슷하죠, 둘 다. 그래서 음식료도 지금은 모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대상 같은 거는. 근데 제일제당 그냥 제가 보는 느낌은요. 지금 조금 가격 부담은 있어요. 편한 위치는 아닙니다.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좀 더 빠지면 좋죠. 더 빠지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데 지금은 매수보다는 약간 위쪽에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보유만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약간 제가 위치상으로는 좀 그런 좀 부담은 일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기아자동차, 기아죠, 기아. 예, 그래서 KB증권의 그 강성진 애널리스트가 썼던 자료고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예요. 기대치 상회 전망합니다. 크게 그것도.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자동차는 팔지 마세요. 웬만하면. 모비스, 현대차, 기아 다 3사 다 꾸준히 들고 가시고 급 나가면 더 사고 빠지는 날.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예, 상승 여력은 33.6%. 2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지금 영업이익이요. 이게 1조 5천억 이상이에요. 1.5조. 엄청나죠. 952% 증가한대요. 상승해 가세요. 네. 4, 5월 판매량도 좋았고 판매 단가도 올라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되면서 좋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연간으로도 기대 상위 정말. 그래서 반도체 부족 리스크도 조금씩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재고도 많이 없고요. 뭐 기아야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뭐 워낙 네, 다들 잘 아시는 기업이니까 내용은 특별히 뭐 바뀐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 예, 질주를 여전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아직 저는 이거 넘어간다고 봐요. 근데 저건 넘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더 간다고 봅니다. 계속 가져가세요. 안 파는 게 이기는 길인 것 같아요, 진짜. 예, 뭐 끝은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오테크닉스 정말 제가 반도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 장비 중에 하나였죠. 예. 요새 반도체가 재미없지만 이오테크닉스 오랜만에 하나금융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1등 애널리스트인 그 김경민 애널리스트분이 요거를 자료나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반도체 마킹 장비 있죠. 레이저. 이게 반도체 보면 상표 붙어 있잖아요. 그거 삼성 거냐 하이닉스 거냐 그 레이저로 그려주거든요.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올해 영업이익은 78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모태가 레이저 장비입니다. 예, 레이저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독점적인 회사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레이저 장비를 원래는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마킹할 때 쓰는 장비였는데 이 레이저 장비가 이제 전공정으로 들어가요. 반도체 만든 초기 단계. 어닐링 장비라고 들어보시죠? 열 처리 장비예요. 평평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 굴곡이 있거나 뭐 웨이퍼가 이렇게 웨이퍼 표면이 뭐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평평하게 깎아줘서 열 처리를 통해서 해주는 그런 장비.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장비사들 중에서 그 고객사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업체로 다변화되거나 장비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때 주가가 좀 좋은데요. 그 기업들 중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있는 거죠. 이오테크닉스는 주로 한국 기업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레이저 장비에서 다양한 레이저 장비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전망은 되게 밝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반도체가 뭐 다 안 갔어요. 가장 큰 형님인 원익 IPS죠. 반도체 대장주. 지금 부진하죠. 동진 세미캠은 요새 많이 빠져 있고,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뭐 별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의 장기 랠리가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도 빠져 있고 여전히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위기는 기회가 아닌가. 좀 부진하지만 나쁘지 않고요. 오늘 이오테크닉스 근데 오늘은 좋았습니다. 오늘은 저 리포트 영향으로. 다만 오를 때 사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이제 좀 조정이 또 나온다면 그때 한번 재접근 해보시면 좋겠고, 당연히 보유입니다. 계속. 저는 이오테크닉스는 거의 팔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진짜 가네 마네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 이기겠죠. 버티신 분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메리츠에서 나온 이제 올해 이 조선하고 건설 기계 쪽 이쪽 관련된 이제 보고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약한 건데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요건 메리츠 증권 자료입니다. 참고로 적어 놓을게요. 김현 애널리스트 분이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변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결국 워스트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고 이건 베스트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 중립. 요걸 이제 전망한 거죠. 그래서 유가는 60에서 70달러 수준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미중 무역 합의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 같고 유럽의 승인.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과 뭐 그거 같아요. 현대중공 합병. 미국 인도는 인프라 투자 확대하고요. 탄소 조정세 하겠죠. 그리고 시장 변수는 백신 개발. 근데 이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팩트죠. 설비 투자가 이제 늘어나요. 이건 조선주한테 좋죠. 기계업종이나. 그리고 유가에서 원유에서 가스로 이동이 되고 있어요. LNG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원유 베이스였는데 이젠 가스 베이스로 가게 되고 이 가스 다음에 수소 이런 걸로 가겠죠. 암모니아. 그래서 근데 이분은 조선업종은 그렇게 좋게는 안 보시더라고요. 뉴트럴. 중립이고 기계는 오버웨이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운임 반등 경기 회복 기대감 유효하고 조선이 왜 좀 그랬냐면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이다. 근데 당연히 안 좋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주 받은 거 다 대부분 저가 선박도 많고 그게 실적이 지금 반영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건 모르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수익성 개선은 좀 일단 올해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선이 증가하면 좋죠. 배를 이제 폐기시키면 그만큼 발주가 많이 나오니까. 기계는 인프라 투자 유지하고요. 중동 국가의 투자 재개 여부가 좀 주목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계도 다 기계 나름인데 기계업종은 설비 투자 늘어나면 되게 좋거든요. 사이클이. 그래서 이번에 타픽은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중공업지주가 한국조선해양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대안주가 될 수 있고 태양은 피팅회사, 이음새라고 하죠. 그거 만드는 기업인데 태광도 좀 괜찮게 보셨고 현대엘리베이터 기억나세요? 건자재? 아무튼 오늘 그 한국조선해양은 오늘도 빠졌지만 그 현대중공업 IPO 신규 상장에 대한 거는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제 저번에 기다리시라고 한 것처럼 7만 원 밑으로 올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광 현대엘리베이터 태광은 피팅 회사죠. 태광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지 마세요. 좀 내려올 때 사는 게 많이 올랐죠. 쭉쭉쭉 치고 갔고 현대엘리베이터는 건자재인데 자꾸 막 남북기업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오늘 아난티 빠지면서 빠지는데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서 저가 매수하면 전 정말 좋다. 분할 매수. 기업 실적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도 조금씩 그 타이밍을 잡아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여전히 빅사이클 저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빅사이클은 지금 당장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은 낮추시고 다만 준비는 해야 돼요. 어차피 LNG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는 이 방향은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건자재 수요 좋잖아요. 그런 포인트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올랐으면 빠지는 거예요. 기간 조정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기다렸다면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석중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제가 요거 오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 걸려도 중요한 거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는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이게 박석중 애널리스트 아시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신한 금융의 이제 박석중 애널리스트고 경기에 갖는 의심이 너무 지나치대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정책,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오늘 3%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통화정책 플러스 재정정책 이 두 개가 미국 경기를 이끈 주역이에요. 이 두 축, 두 개의 등대예요. 근데 이 불이 꺼지고 있대요. 꺼지려고 해요, 지금. 왜? 통화정책 이제 금리 올린다 그러죠. 통화정책 정상화, 돈 푸는 거 줄이고 재정적재, 현금 꽂아준 거 이제 더 이상 안 줘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돼서 요새 미국 금리가 급락한 거죠. 그래서 이거 경기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인터넷 기업도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석중 애널리스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경기 회복 경로의 신뢰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회복 주체는 중국과 미국을 거쳐서 유럽과 신흥국으로도 지금 확산 중에 있다. 여기에 경기 회복의 동력은 이제 내구재 소비, 우리가 집에 있었을 때 샀던 가전제품, 가구, 여기서 이제 생산 확충과 투자 확대,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투자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주가 대표적인 게 뭐죠? 아까 보셨잖아요. 조선주, 기계업종,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설비 투자 늘어날 때 수혜주가 그쪽 섹터예요.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에서 중심축이 이제 투자로, 설비 투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게 산업재라고 해요. 조선, 건설, 기계 이런 쪽, 반도체. 반도체는 뭐 IT지만 비슷한 거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질문 제일 많이 받았던 게 투자 확대가 가능해? 투자 확대는 어떻게 과정을 거치지? 어떤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투자의 사이클은 크게 10년과 20년 주기예요.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주글라 파동, 그다음에 쿠즈네츠 파동, 뭐 이런 것들로 되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되게 중장기 사이클이죠. 많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투자 확대 주기에 진입한다고 지금 이제 박석준 애널리스트 본다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식시장 참여자는 크게 두 가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금리 상승에 들어서면 경제 활동은 약해지고 주식시장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맞아요. 인식이 뭐죠? 금리 상승하면 시장 빠진다. 경기 약해지고 시장 하락한다.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이죠. 둘째, 금리 상승은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유동성 감소로 이어진다. 근데 이 고정관념을 깨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도 정책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는 확장했고요. 금리 상승과 고정자산 투자가 오히려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유동성은 더 증가했대요. 근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투자 활동이 부진하고 이게 물가가 떨어졌던 사례는 2015년하고 18년이 유일했대요. 당시에. 그때만 좀 오히려 사이클이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금리 인상하는 구간이에요. 보세요. 이게 고정자산, 빨간색 고정자산 투자,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 늘어나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일부 늘어나죠. 뭐 근데 여긴 좀 플랫했던 것 같고 늘어나고 같이 늘어나고 여기도 완벽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예. 여기도 고정자산 투자는 늘어났어요. 늘어났다 줄어든 거죠. 유동성은 좀 감소했고 오히려 그 전에 너무 풀렸던 거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궤적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이제 강한 거죠.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적이 많지가 않은데. 근데 투자학들을 이제 기대하는 이유가 있대요.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죠. 이거 인정하시죠?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과 그린 에너지로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여기에 대한 투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풍부해요. 투자할 여력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유럽의 적극적 재정 정책. 유럽도 하고 미국은 돈 푸는 거는 줄 수 있지만 인프라 투자하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자는 이거죠. 그러니까 왜 금리가 오르면 모든 게 안 좋아지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공급도 부족하고 첨단 기술 그린 에너지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기업의 현금 흐름도 많고 미국, 중국, 유럽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식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투자 확대 사이클 진행 가능성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뭘로 봐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공급 부족이 얼마나 정상화되는지, 기업의 수주가 늘어나는지, 기업의 이 자본 지출, 돈을 투자하는 게 진짜로 확대되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5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상태인데, 이 와중에도 5월달 미국의 산업 생산은 증가했어요. 가동률도 개선됐고 유럽의 자본재 주문도 46.7%까지 늘어났고 일본의 공작기계 수출도 늘어났고 상업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도 회복하고 있고 댈러스 연방은행의 제조업 자본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보면 실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박석준 애널리스트의 얘기는 우리가 그럼 뭘로 확인할 거냐 이건데 이거 지금 보세요. 제조업 가동률 올라가죠. 자본재 수주. 특히 일본의 그 핵심 기계 수주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진짜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간과하지 말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대출 태도 지수입니다. 미국과 중국. 자본 지출.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에 대한 이제 자본 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예상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 전망치의 변화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기업의 긴축 경영에도 천문학적인 부양책 집행 효과로 우호적인 수호 환경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긴축 경영을 해도 수요가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대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번 현금으로 뭘 할 거냐 이거죠. 근데 돈을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대규모 투자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예상한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미국 기업들의 현금으로 그냥 미친 듯이 늘어나죠. 투자 전망치도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클. 2021년, 이거 2022년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본다면 투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경기에 갖는 의심이 너무 지나쳐서 지금 통화정책도 정상화되니까 돈 줄고 재정정책도 이거 더 이상 현금 지급 안 하고 인프라 투자는 언제 할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지금 안 좋은데 그렇지만 달리 생각하자. 여전히 경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그리고 중심축은 내구재가 이제 소비가 아니라 설비 투자다. 이건 한국한테 엄청난 호재예요. 한국은 경기 민감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중심축이 설비 투자로 바뀌면 산업재, 건설, 기계, 조선, 반도체까지 다 2차 전지도 포함돼요. 친환경, 뭐 아니면 태양광 풍력도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옛날처럼 뭐 그런 게 신성장 산업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리 상승하면 경기 약해지고 시장 하락하고 금리 상승하면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유동성 감소한다. 그래프 보셨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고 첨단 기술, 그린 에너지로 넘어가고 현금 흐름 좋고 미국, 중국, 유럽은 돈 더 풀 거고 나중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것들이 기대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동률 증가하고 자본 지출 늘어나고 은행들의 대출 태도 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기업들의 현금 흐름 좋고 투자 전망치 상향됐고 결론 경기 투자 확대 사이클 유효하다. 예. 제가 뭐 박석중 위원님 대변인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되게 요즘에 제가 이게 자꾸 보고서를 보잖아요. 박석중 연구원님이 민감주를 되게 요새 좀 강하게 푸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 판단 다르니까. 왜냐하면 어떤 쪽은 어떤 이제 증권사는요 성장주를 더 선호해요. 근데 박석중 연구원은 경기 민감주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사자. 민감주도 사고 성장주도 사고 고르게 포트폴리오 분산하자.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뭐 조선주도 좀 일부 사고 포스코도 괜찮아 보이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민감 쪽에 속하는데 그래서 요새 주가 하도 부진하니까 뭐 잘못 봤나 이럴 수도 있는데 또 박석중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걸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정 시 경기 민감주 매수하자. 예, 투자 확대 사이클 요게 중기 랠리를 이끌 수 있다. 예, 이런 경기 민감주에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서를 사실 오늘 보고서 별로 몇 개 없었는데 또 제가 마지막에 하도 요약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 이거를 너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 어떤 전문가의 말도 정답은 진짜 없습니다. 100%. 근데 그런 걸 내가 아이디어로 삼아서 꾸준히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 저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주식을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정답 없습니다. 10번 잘 맞추다가도요, 한 번 틀려서 망하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또. 예. 빌 황이란 분 아시죠? 한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미국에 가서 성공한. 그분 그냥 한 방에 아웃됐잖아요. 돈을 그렇게 잘 버시는 분이 그냥 아웃됐어요. 뭐 폭락장도 아닌데. 레버리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심하면 절대 안 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면 여기 차트가 있으니까, 남북 경협주지만, 뭐 남북 경협 이슈는 없어요. 솔직히. 기대할 것도 없고, 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될 텐데, 아파트에. 주가는 많이 빠졌네. 지난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 남북 경협 이슈로 폭등했다. 충분히 쉬었고, 올해 투자 늘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산업재죠, 하나에. 아까 투자 확대 사이클.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 근데 제가 예전에 보고서 보여드릴 때가 여기 어디였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됐죠. 그럼 괜찮죠, 자리는.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현대엘리베이터를 하고 싶으면 이제부터 사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든 거예요. 지금 30% 사고 51,000원에 51,500원에 예를 들면 30% 또 사고 5만 원에 나머지 다 사요.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단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 오면 다 사는 거고. 그랬다가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 하다가 실적도 체크해 보시고. 근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손절.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내가 명확하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남이 얘기해서 산 게 아니라 나만의 주관을 가지고 한 거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선 이만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 시황하고 뉴스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이제 장이 끝났고 현재 3276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역대 최고치 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최고점도 돌파했고 삼성전자 못 갔는데 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뭐 증시 여전히 좋고 오늘 코스닥은 막판에 좀 밀렸지만 뭐 강세 흐름이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은 없어요. 천천히 느리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만큼 정말 강한 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은 팔았지만 기관도 팔았고 개인이 샀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막판에 많이 줄였어요. 사실 장중에 팔다가 예, 일단 어쨌든 외국인들이 막판에 좀 줄이면서 끝났고 기관들은 좀 장 초반엔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줄였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게 특징적이고 반면에 코스닥을 엄청 샀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업종별로 보시면 외국인들 뭘 많이 샀냐면 의약품을 그냥 풀베팅해 버렸어요. 1,800억을 집중 매수했고 그다음 화학주, 전기전자도 샀습니다. 서비스업 네이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왔어요. 어제 샀던 또 이 운수 장비는 또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데 뭐 몇 개 기업만 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오늘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업종으로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 순매수는 들어왔는데 일단 외국인은 팔았어요. 개인이 여전히 로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그 외국인 투자들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매수를 했다. 거기다 네이버 오늘 보니까 서비스 업종에서 네이버를 엄청 사더라고요. 좀 보시면 외국인이요 23만 주, 기관이 31만 주 샀어요. 예, 그냥 집중적으로 베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일 많이 샀던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샀던 게 그 자동차거든요. 근데 오늘 팔아버렸죠. 바로 하루 만에. 그래서 자동차 쪽은 다시 그냥 하루 만에 매도로 좀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 오늘 좀 제일 특징적인 게 제약바이오를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확인해 보니까 셀트리온을 15만 주나 샀고요. 셀트리온 저는 바닥으로 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야 뭐 잃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완전 뭐 악재만 아니라면. 근데 지금 이 주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는 잠깐만요. 삼성바이오도 삼바도 샀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CMO 기업들 두 개를 그냥 사버렸어요. 이게 뭐죠? 성장주에 베팅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 참 한 달 전하고 이게 어떠세요?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도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시죠? 네이버 한 달 전에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폭등했지만 카카오도 그랬어요. 한 달 전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성장주, 삼성 SDI 철저히 눌려 있었죠. 네, 뭐 그냥 가진 왕따 당했고 현대차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성장주 현대차도 안 좋았어요. 5월달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여전히 안 좋았고 근데 전자를 빼고는 근데 전자는요 D램은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에 좀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 영향에서 성장주 맞는데 경기에 민감한 성장주에 약간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가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기억나세요? 이게 5월달에 주도주들 아닙니까? 5월에 그죠? 5월에 급등했어요 다. 클리오 지금 벌써 쭉쭉쭉 빠져버리 5월달에 다 급등한 기업들입니다. 이미 4월부터 움직였죠. 한국조선해양 그때 뜨거웠죠. 4월 이게 4월하고 5월달까지 아까 그 성장주들 무너질 때 어떠세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올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좋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6월달 아니면 5월 말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게 성장주 사야 된다. 미리미리 사놓자. 그 얘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경기 민감주들 좀 줄여놓자. 소비재 기업도 그 빠질 때 다시 잡으면 된다. 근데 뭐 제가 뭐 이걸 정확히 저는 못 맞춰요. 맞출 재주는 없는데 어쨌든 한 달이 지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면 되죠.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신기하죠. 안 올 것 같다니면 한국조선해양 여기 있을 때는 안 올 것 같죠.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야 13만 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연히 다 그래요. 근데 오잖아요. 포스코 41만 원짜리가 내려오고, 클리오, 호텔신라, 뭐 의류주, 지금 뭐 다 빠진 카지노, 면세점, 뭐 부터 항공주까지 쭉쭉. 제가 항공주도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저가 항공주, 여행주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제재개 관련주들이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쭉 가다가 지금 무너지죠. 이런 상황입니다. 제일기획 광고 회사들 빠지겠죠. 이노션 빠집니다. 당연. 자, 이노션 보세요. 또 좋은 자리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히 생각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계속 끌고는 가야죠. 기본 포트의 절반을 내가 구조적으로 이거는 나는 절대 안 판다. 예를 들면 자동차, 현대차 그룹 되도록 안 파는 게 좋고, 삼성전자도 팔지 마세요. 예. 그리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 중에 하나 정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도 최소 2, 3년 가져가야죠. 왜 팔아요? 근데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요새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게, 이거 농담이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하도 이게 방송에서 주식 파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다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제가 그 얘기 했다고 뭐 거래대금이 줄겠습니까? 그죠? 농담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증권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엄청나게 하면 좋아요. 돈 벌겠죠. 근데 증권사의 수익의 원천은 당연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매매를 많이 하면 수익이 나요. 근데 여러분의 계좌가 없으면 기본 전제가 성립을 안 하죠. 그럼 여러분이 계속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돈을 벌려면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그래야 증권사한테도 나중에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너무 증권사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당연히 여러분이 우선이에요. 저한테는 개인 투자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요, 진짜. 뭐 회사에서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증권사보다는 당연히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증권사 수수료 수입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된 다음에 증권사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고, 다만 저도 사고 팔 거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말고 그냥 회복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클리오도 좀 줄여라, 뭐 아모레퍼시픽도 줄여야 된다, 호텔신라도 10만 원 이상은 줄이자, 현대백화점 그때 기억나시죠? 9만 원 이상. SOL도 예전에 10만 원 부근인가요? 그때 한번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할 기업이 있고요, 가져갈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팔 기업은 수익 나면 팔면 돼요. 한 20% 수익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다시 쭉쭉쭉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준비해야죠. 그죠? 뭐 호텔신라 또 내려오잖아요.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가실 건가요? 옛날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가지고 또 상황이 악화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이것도 잡힌다고 봅니다. 변이 바이러스 기승 부려서 오늘 막 시즌이 난리가 났어요. 팔아야죠, 시즌도. 기회 아닌가요? 똑같이 저 이때 팔라고 했잖아요. 제가 강력하게 별로 보통 얘기 안 합니다. 기회죠, 기회. 구조적 성장은 아니죠. 이런 데선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분명히. 진단키트 기다려보자. 기억나시죠? 이제는 줄여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건요, 돌고 돌아요. 그걸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소외받을 때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그 고독을 이겨내신 분한테는 엄청난 보상을 주는 게 지금 증명됐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올해 들어와서 몇 번을 했죠. 매달. 경기 민감주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경기 민감주 이제 사야 된다. 특히 조선, 철강, 건설, 뭐 기계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또 이런 소비재 기업들은 소비재 기업은 좀 더 빠져야 돼요. 지금 약간 위치가 애매해서 지금 바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번만 더 빠지면 기회 같고, 그 다음에 또 경기 민감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저 경기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막을 수 없는 삼성전자도 저는 좋게 보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OCI 이런 기업들도 내려올 때요. 또 며칠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 경기 민감형 섹터.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예전에 좀 줄이라고 했지만 현대중공 그 상장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왜 줄여요? 이제는 사야죠. 뭐 그 악재 다 반영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도 버리지 말자. 롯데케미칼 막 던져버리거든요, 지금. 원래 유한타증권이요. 원래부터 안 좋게 봤어요. 제가 예전에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여기서는 줄이자고 했던 겁니다. 하반기에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반영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확인 사살. 이거 무서워서 도망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이미 반영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사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반대로. 역발상으로. 경기 민감주.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좀 무서움에 오히려 지금 경기 민감주 들고 계신 분들 막 짜증나고, 이거 4, 5월 달에 이렇게 좋았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불과 한 달 전에 네이버가 저 모양이었습니다. 저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네이버 사고 싶죠. 이제 와서. 네. 지금 막 사고 싶죠. 다 그래요. 사람 심리가 저 불기둥을 보는 순간 이제 뇌에서 뭐가 분비돼요. 그래서 막 사게 만들어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저런 자리에서 사는 습관 들이지 마세요. 주식 오래 해서 살아남고 싶으시면 항상 이렇게 남들이 버릴 때 사셔야 됩니다. 특히 강세장에서. 대세 하락장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대세 하락장은요, 빠지면 더 빠져버려요. 예, 근데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지난 한 달간은 여러분들이 잘 복기를 해보세요. 나는 한번 이런 거를 미리 내가 대비를 했던 건가, 내 포트를 보면서 나는 성장주를 미리 샀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제 와서 성장주에서도 안 간 건 사세요. 제가 안 간 것들 많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성장주에서 못 올랐던 게 뭐 NHN. 지금 사란 얘기는 아니지만 얘도 올라왔고, 지금 성장주에서 안 간 게 뭐 있죠? 뭐 컴투스,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도 있고, 뭐 삼성 SDS 같은 요런 기업도 있죠. 성장주잖아요. 지주회사 SK도 성장주. 이제 오늘 겨우 올랐어요. 많아요. 안 간 성장주 내에서도요, 안 오른 것들 많습니다. 뭐 W 게임즈 같은 것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성장 기업들이죠. 근데 이렇게 좀 소외받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의 기업들도 일부 좀 편입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를 좀 내일부터라도 한번 더 빠지면 좀 과감하게 담아보자. 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산다고 내일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은 걸려요. 그 뒤를 내다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절대 팔지 마세요. 그냥 몇 년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대차 그룹처럼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이제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섹터는 서비스업이 제일 좋았고, 의약품도 좋았고, 바이오도 괜찮죠, 요새. 통신, 보험. 근데 오늘 장은 올랐는데 아이러니한 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거 아세요? 하락 종목이 2배가 많아요. 그만큼 체감 지수는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다 이쪽 경기 민감주가 많다 보니까, 종목수로는 뭐 많이 빠졌죠. 기계도 오늘 2.5%나 급락했습니다. 많이 한운 시스템은 좀 악재라기보다는 흥행 실패 우려, 매각을 하는데 주요 LG그룹이 참여 안 하니까 조금 김이 센 것 같아요. 그 경기 방어적인 음식료도 다시 지금 막 사람들 버리기 시작하죠. 그럼 기회 아닌가요? 버릴 때 쌀 때 사면 얼마 좋아요. 통운 FMB도 좋고, 그죠? 기회 또 오전. 그러니까 현금만 많으면 정말 이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만 잘 플레이를 해주면, 돌고 도는 사이클을 내일 맞추겠다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후를 보고 내가 투자하겠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철강주, 뭐 조선주, 화학주, 은행주 그냥 다 초토화됐습니다. 민감주는. 그나마 이제 민감주에선 보험주가 그나마 괜찮았어요.
오늘은 삼성화재가 좋았고 현대해상은 좀 보합이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험주는 잘 버텼고 유일하게 인터넷 대표주 뭐 말할 것도 없고 토스 관련주, 웹툰도 당연히 성장주 오늘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기회 같아요. 그다음 폐기물 처리도 여전히 성장형 기업들이고 보톡스도 이제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가죠. 그래서 대웅제약이 이제 11%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좋았고 K 뉴딜, SKC가 오랜만에 올랐어요. 이노베이션 여전히 좋고 제일 못 오른 게 일진머티리얼 준 거 기억나시죠? 점점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죠. 포스코 케미칼, 솔루스 첨단 소재 다 괜찮았고 LG화학만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계속 보이고요. 음원 음반 같은 이제 엔터사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특히 CJ ENM이 그동안 좀 쉬다가 불 뿜었죠. ENM 정말 좋죠. 근데 ENM도 이제 조금씩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태생이 방송사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티빙이 대박 나면 구조적 성장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한 19만 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요 레벨부터는 반 정도는 현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레벨이면 이제 좀 주가도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고 여기잖아요. 14만 원대니까 괜찮죠. 그래서 최소 반 정도는 챙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들고 가셨던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뭐 JYP도 좋았고 하이브는 좀 쉬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의료기기도 오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 때문이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이 오늘 아주 불뿜었죠. 아까 보고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KH바텍, 세경하이테크, BH도 진짜 안 좋았었잖아요. 여기 최바닥이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분위기 괜찮고요. 채바닥에서 잡는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데 저렇게 역발상으로 진짜 안 좋은 섹터를 하다가요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때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보고서 보고 요날입니다. 요날. 진짜 이건 얻어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섹터를 고민하고 있었고 보고서도 그 당시에 내용이 괜찮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런 것도 여러분이 걸려요. 위에 있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빠진 걸 하시면 최바닥에서 사는 행운도 따라옵니다. 저 누구나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최바닥에 사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오늘 일부 게임주는 좀 좋았습니다. 일부 뭐 다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 인터넷 은행, 보안주, 블록체인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았고 가장 많이 빠진 건 전선업체, 원자력 발전도 너무 많이 올랐죠. 좀 빠졌고 조선주 급락했고 현대미포조선은 좀 많이 빠졌어요. 남북경협주, 건설주, 항공주도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델타 바이러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편의점, 면세점 또 오늘은 다들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의류 회사들도 당연히 소비재 기업들이니까 좀 빠졌고 오늘은 더 네이처홀딩스가 좋았고요. FNF가 3% 정도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 브랜드 회사는 너무 좋네요. 나머지는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타이어 어제 급등에 타이어도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어제 급등 오늘은 다시 급락. 그리고 한온 시스템은 이제 오늘 자동차가 좀 약간 쉬어가긴 했지만 이게 매각이 실패한 게 아니라 흥행에 좀 실패한 거죠. 좀 더 큰 기업들 참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기본 가치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공조 전기차 부품 만들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아니죠. 그럼 여기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또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G는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카지노도 쉬었고 내일 한번 더 빠지면 이제 기회가 되겠죠. 내일 한번 더 빼면 돌고 돌아요.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못 가지만 결국 우리는 마스크 또 언젠가 벗는단 말입니다. 또 가겠죠. 여행주 빠졌고, 그다음에 오늘은 화장품 그 아모레퍼시픽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좀 특징이죠. 아무래도 저번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보시면 예,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무너지죠. 당분간 빠집니다. 대량 거래까지 여기까지 가고 하시고요.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의 가치가 어디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화장품 잘 팔립니다. 경쟁력이 있고 절호의 찬스가 또 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정리 한번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 근처에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25나 24나 기다려 보면 되는 거죠. 여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활용하시면 좋겠죠. 야, 그래서 벌써 오늘 1시간 반이 넘었는데 너무 오늘 방송 오래 했는데요. 아무튼 좀 죄송하고 본의 아니게 오늘 좀 방송을 제가 근데 저는 여기 이 트렌드 이 방송 통해서 또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왜 제가 이 방송을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저도 공부가 되고 또 이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저하고 이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또 이 방송이 되게 즐겁고 예,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게 돼요. 이 방송이 다른 방송보다는 저한테는 또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좀 길더라도요. 저도 이렇게 오래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1시간 반, 2시간도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정말 좀 너무 죄송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랬고 뭐 내일도 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냥 금리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시장 계속 종목에 집중하시고 경기민감주 좀 보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논란은 심하지만 소외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매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뉴스도 제가 이제 캡처 좀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뭐 그렇게 중국이 지금 이제 태양광 패널 원료 이건 사실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긴 한데 OCI한테는 되게 호재죠. 사실상 조선 비지에서 나왔던 거고 이 두 나라가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사실 엄청난 대립이죠. 근데 미국이 신장 위구르 태양광 패널 원료 수입 폴리실리콘 야 너네 폴리실리콘 수출하지 마 이거죠. 그건 뭐죠? OCI한테 호재죠. OCI한테 호재예요. 그래서 저 조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직 된 건 아니고 검토한다고 하니까 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러브펀드의 그 이성수 님이 이분이 그 이렇게 보시면 요걸 좀 하세요. 블로그도 운영하시는데 예전에 몇 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분께서 무작정 주식 보유하지 말자.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진짜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되는 것만 해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의 등락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만 좋았어요. 나머지 다 별볼일 없어요. 10년 동안 갖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67% 손해봤습니다. 지금 한국조선은. 예. 그래서 왜 뭐가 중요하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라. 저는 이 말씀 무조건 드리고 싶어요. 다변화해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정 안 되면 코덱스 200 사세요. 지수 올라가는데 베팅은. 그거라도 하는 게 전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화려한 게 당연히 앞으로도 화려하다는 보장 못하는 거죠.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한온 시스템 LG가 인수전 불참해서 저 부분도 일부 좀 작용을 했어요. 여기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기 LG가 불참한다 그래가지고 칼라일, 베인, 발레우 같은 뭐 세계적인 또 회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LG가 빠지니까 좀 김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애플 아이폰이 9월 14일 날 이제 공개가 되나 봐요. 애플 아이폰 요게 9월 14일 아직은 날짜 결정된 건 아닌데 9월 13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갤럭시 쓰거든요. 저는 솔직히 저 갤럭시 S21 써요. 쓰는데 저는 갤럭시가 편해요. 좋고. 저도 옛날엔 애플 거 썼는데 갤럭시로 넘어오니까 저는 갤럭시가 좋더라고요. 예. 근데 젊은 분들은 뭐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엣지 있어 보이고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예. 또 디자인도 예쁘죠. 9월 14일 날. 근데 여기에 1TB 낸드 플래시가 들어갈 수도 있대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1TB가 들어가요. 용량이. 그럼 낸드 시장 얼마나 또 커지겠어요.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텐데. 반도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기 그 좋은 게 하나 있어서, 이게 텔레그램에서 누가 좀 적어주신 건데, 초이스? 예, 초이스님이신 것 같은데, 초이스 인사이트 한 스푼? 예. 요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내용이, 드웨인 존슨이 싫어하는 사람이란 내용의 게시물을 읽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드웨인 존슨이 누구죠? 예,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니, 아무튼, 예. 드웨인 존슨 찾아보니까 이분이에요. 아시죠? 그, 프로레슬러에다가 영화에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글만 읽어버리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은 차라리 괜찮대요. 매사에 부정적이어도, 어쨌든 이제, 최악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안 좋은 사람은 누구냐? 냉소적인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남을 비웃고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미국에 무슨 일 터지면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냉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건 좋아요. 근거에 의해서. 예. 근데 뭐 쌤통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남의 노력을 비웃길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저 댓글에도 아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댓글, 뭐 저도 악성 댓글 많이 달리니까 사실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죠. 근데 아니 뭐 어떤 제가 잘못된 정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걸 비판하시는 건 너무 좋아요. 그건 좋죠. 저한테도 고마운 일인데, 그냥 무조건 대놓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싫어하시고. 예.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실패하길 바라고 성공에 배아파하고 자신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게 이제 냉소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성공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도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롤모델 삼아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주변에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기분 좋죠. 뭐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 드라큘라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만나기만 해도 에너지를 다 빨아가는 사람 있죠. 주변에 한 명씩은 있지 않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은 또 남들한테 에너지를 빨아가고 있나요? 나눠주고 있나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받아갔으면 하는, 저는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이면 좋고 비관적이어도 괜찮아요. 그게 또 비관적이라는 게 뭐 대비한다는 거니까, 안 좋은 거를. 근데 남을 비웃거나 냉소적으로 또 남이 잘 되는 거를 비판하지 마시고, 또 남의 불행을 웃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불행한 거를 야 쌤통이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또 실수는 하니까. 그래서 한번 요건 이제 마인드 관점에서 한번 좋은 또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분이 저한테 이게, 제주도 사시는 분인데,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게 어제 갈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편지 보내셨으니까 이거는 드려야죠.
존경하는 염승환 부장님, 제주 여행은 잘하고 가셨나요? 근데 정말 감동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제주도로 휴가 중인 분께서 토요일 시청자 종목 상담과 월요일 탑 제공까지 아이 뭐 해야죠. 예. 특히 월요일 업종별 대표 종목 부분은 자료도 안 보고 강 순식간에 찍어내려가면서 설명하는 걸 보고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늘 베푸시는 친절함과 열정, 전문성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웃자는 의미에서 제주에 오신다던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월요일까지 저의 행적이 기다리셨나 봐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성당 미사에도 참여 안 하시고, 아, 그러셨구나. 네. 아, 근데 제가 전화번호를 잘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당연히 알았으면 연락을 드렸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귀한 거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주도를 이제 공개를 안 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공개가 돼가지고 또 이러실 줄 제가 몰랐네요. 제가 너무 또 죄송스럽네요. 예, 아무튼 좋은 또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벌써 1시간 오늘 40분 역대 방송 중에 제일 길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